방금 소개받은 콜마파마의 기령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콜마파마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콜마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 콜마의 제약 부문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콜마가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의약품 부문입니다. 의약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의학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의학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 의학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이 의학과 바이오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에서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의약, 그리고 식품, 화장품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학도 또 나뉘어요. 의학도 또 나뉘어서 바이오 의학, 그리고 일반 합성 의학, 그리고 천연물 의약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의학 그러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계시고, 의학 바이오? 바이오. 그럼 바이오는 그냥 오로지 생물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학 바이오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이런 부분들이 원래 지금은 생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다 생물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모두의 다 오리진은 생물이죠. 생물. 그런데 늘 우리는 생물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던 생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이렇게 길거리 널려있는 풀이나 이런 것들 보고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자연에서부터 오고 생물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시야를,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갖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바이오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그냥 제 소개 잠깐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의학업계는 약 한 30년 지금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전공이 미생물학이라서 미생물을 가지고 백신을 제조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제가 학위 논문은 장티푸스, 수인성 세균인 장티푸스를 이용해서 백신으로 만드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상업화는 안 됐어요. 상업화는 안 됐지만 어쨌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확보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SK케미칼 백신 사업부에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주로 백신을 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백신을 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혈액제제. 아마 여러분들 알부민이라든가 인터루킨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체의 혈액으로부터 분해되어서 나오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중에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의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1세대의 바이오 의약품이 바로 미생물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펩타이드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1세대에 해당되는 바이오 의약품이었죠. 이 연구를 진행하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의학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 과목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실 한 7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딴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다음엔 천연물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천연물을 공부를 하면서
한 5년 정도 천연물 신약. 요즘에는 이제 천연물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천연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식약처에서 왜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를 쓰니? 그거 이제는 이름 바꿔라. 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천연물 의약, 의약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의약을 한 몇 년 연구를 진행하고 생산에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분자 의약품이에요. 저분자 의약품. 저분자 의약품이라고 하면 보통 한 분자량 한 500 정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한 500 정도 이하의 합성 의약품. 그러면 분자량이 한 500 정도 이하가 되는 바이오 의약품은 없나? 아무래도 바이오다 보니까 분자량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아미노산 하나의 분자량,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의 분자량. 아마 계산해 보시면은 분자량이 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모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900에서부터 거의 뭐 한 2000에 육박하는 뭐 이런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제 저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고분자, 마크로 몰레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과 사실 이제 합성 의약품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편의상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천안 옆에 오송 첨복단지가 있죠. 오송 첨복단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이오 의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고 임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이제 오송 첨복단지. 그리고 첨복단지가 나뉘었어요. 대구랑 오송으로. 그래서 이 대구에 있는 대구 경북 첨복단지가 바로 저분자 의약품을 연구개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의학바이오와 일반 의학바이오에서 의학과 바이오 의학을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편의상 구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데 훨씬 쉬우실 거예요. 훨씬 쉬우시고 공부하시기도 쉽고 아마 이해하시기도 굉장히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기업은 물론 아카데믹하게 대학은 상아탑이니까 대학에서 아카데믹한 이런 공부들을 하도록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기업의 이미지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여러분들은 의학바이오를 공부를 하시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만 의학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알아도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신 교수님하고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QBD, CTD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나온 얘기라서 기업체 의학바이오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QBD가 뭔지 잘 몰라요. CTD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QBD와 CTD를 단어만이라도 알고 가신다면 아마도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회사도 매년 인재를 한 번 딱 뽑아요. 혹시나 뭐 4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공채 공고가 나갑니다. 공채 공고가 나가고, 저희들은 한 번에 다 뽑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인수한 그 CJ 헬스케어도 이제 저희 가족 회사인데, 그 회사까지도 전부 다 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쪽은 이제 CJ 헬스케어에서 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잠깐 그냥 훑고 지나갈 텐데 뭐 면역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응시하시고 해주신다면 아마도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길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해하시고 의학바이오에 대한 사항을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마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시고, 의학바이오 산업이 이런 산업이구나. 이런 산업이구나.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학교에서 의학바이오 산업, 제약산업이 이런 산업이야? 식품산업이 이런 산업이야? 화장품 산업이 이런 산업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인터넷 서핑하면서 제약회사 들어가 보니까 제약회사 내에서는 연구개발, 생산, QA, QC, 개발, 영업 다 하더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세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띄워놓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 회사가 단지 바카스를 만드는 회사구나. 아니면은 뭐 애엽 추출물을 이용해서 스티렌을 만드는 회사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정보를 습득했다는 거는 가히 칭찬해 드릴 만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랙을 거치면서 뭐 많이 알려고 하고 막 깊이 하려고 하면 사실 점점 머리만 아파집니다.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외국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페이지, 2페이지 갈 때는 막 자신감이 넘치죠. 앞에 있는 거 다 알아. 다 외워지고 한 5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손이 어디로 가요? 앞 페이지로 가죠. 1페이지 갔다가 2페이지 갔다가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넘어가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한 달 정도 지나면 포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육하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면서 제약 산업을 이해를 하고 의학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 의약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이런 것 조금만 인지하시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보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시고 시험을 좀 봐야 되니까 시험 문제 좀 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보나요? 그랬더니 시험 본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주 쉽게 시험 문제 냈어요. 아주 쉽게 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의학바이오가 뭐 이런 거구나, 바이오 의약품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 그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은 바이오 의약품의 이해,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거창하면서도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당장 인터넷 서핑 딱 치고 들어가면 바이오 의약품 하면은 한국 바이오 협회, 바이오 의약품 협회 막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큼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기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관들은 의학바이오 기업들의 정보를 받고 거기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쪽 부분에 아마 전문가는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업체들 많잖아요. 뭐 한미약품, 뭐 이름을 좀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미, 유한, 뭐 그 밖에 이제 각종 벤처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대 자체가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정보를 금방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수 수고를 해서 찾아야 되는 자료들을 그냥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 자체는 바이오 의약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 시간대에 좀 강의가 있었는지, 제가 전체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그 부분이 약간 좀 고민은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어도 조금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의약품이 뭔지, 그리고 과연 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정의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약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약품 왜 먹어요? 아프니까 먹죠? 아프니까. 그리고 머리가 아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낫진 않더라도 약간은 덜 아프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주사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뭐 태어나자마자 주사 맞고 1개월 차 주사 맞고 3개월 차 맞고 뭐 많이 맞잖아요. 홍역 맞아야죠. 뭐 유행성 이하선염 맞아야죠. 뭐 풍진도 맞아야죠. 뭐 주사 많이 맞아야 돼. 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약품을 처치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게 다 의약품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이 모든 게 다 의약품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그 의약품들 중에서 아주 협소한 부분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면 그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정의 자체는 뭐 우리 약전도 그렇고, 약전 아마 여러분들 그 공부하신 것 같은데 약전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딱 이해를 하고 나면 어때요? 좀 쉽죠. 약전이라는 게 약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긴 하는데 꼭 보면은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책은 무척 두꺼워요. 막 이만큼 되죠. 대한민국 약전 이래가지고 막 이만큼 두꺼운데 사실 각각에 들어가서 이제 강론을 보면 정해진 포맷에 의해서 다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강론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의학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약품과 식품과 화장품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요즘에는 화장품도 어때요? 마치 이게 뭐 이거 바르면은 피부에 나 있는 뾰루지, 여드름 막 다 날 것 같아. 마치 의약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경계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의 없어지는 이런 단계. 그렇지만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가 뭐예요?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의 생명.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차이죠. 그 차이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의약품은 그냥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품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리고 화장품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정확한 정답이에요. 정확한 정답.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죠. 뭐 건강기능식품도 요즘에는 경계가 무너져 가면서 약간의 치료 개념도 도입되고. 근데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치료를 하려면 약이 필요가 없어요. 약이. 그래서 저희도 물론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경감하거나 또는 예방하거나 이 목적으로 나와 있는 의약품이에요. 근데 보면 의약품도 대한약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의학바이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일반 바이오 의약품, 뭐 일반 합성 의약품 이런 경계를 떠나서 의료기기도 의학바이오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기. 이게 과연 의료기기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치약,
치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치약. 치약이 약이에요? 아니에요? 치약이 약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구강을 좀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서 의약 외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약 외품. 의약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그냥 막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다. 막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고 의약품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의약 외품으로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의약 외품도. 그래서 최근에는 한 몇 년 됐죠. 몇 년 전부터는 의약 외품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사서 드시죠. 편의점에서 위생천 뭐 이런 거 소화가 안 되니까 약국에 가기는 멀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쭉 둘러보면 어때요? 카운터 옆에 있죠. 타이레놀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뭐 소화와 관련돼 있는 회스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에서 약간 레귤레이션을 좀 풀어준 거죠. 아, 이게 환자들이 그 밤늦은 시간에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약국까지 가야 되나 병원까지 가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안전성이 다 밝혀져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자,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죠? 안전성은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safety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여러분들이 약을 샀어요. 약을 샀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걸 과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 이 약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또는 3년입니다. 라고 해서 바깥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 표시되어 있는 것만큼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정성이죠. 스테빌리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안정성? 안전성?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는 위험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의약품 자체의 스테빌리티. 의약품 자체가 과연 온전하게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안정성, 스테빌리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취업을 하시더라도 의약품이 뭐예요? 라고 묻는 회사가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약품은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요? 의약품은 처음에는 아주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때도 의약품은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니까 뭘 먹어야 되겠는데 지나가면서 풀뿌리 캐먹고 꽃잎 따먹고 뭐 껍질 벗겨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병이 나았어요. 낫다 보니까 다음에는 동일하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풀을 뜯어서 먹게 되겠죠. 그럼 먹다 보니까 이게 의약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의 시초는 천연물입니다. 약의 시초는 천연물인데 이 천연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식물에서부터 천연물 추출해야지, 동물에서부터 추출해야지, 광물에서부터 추출해야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손이 가는 거예요. 풀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합성이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일부 물질을 특정 조건 하에서 반응을 시키니까 그 물질이 나와.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천연물 1kg를 가지고 그 안에서 10mg밖에 뽑아낼 수 없는데 나는 100cc짜리 볼메트릭 플라스크에서 1g을 뽑아낼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합성의약품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의약품이 쭉 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합성의약품 한 5년 정도 썼어요.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아그라, 비아그라 이 약도 처음에는 무슨 약이었어요? 심장병 치료약이었어요. 근데 부작용을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 플레밍이 페니실린 발견한 것처럼 페트리디쉬를 버리지 않고 옆에다 놔둬서 발견한 것처럼 비아그라도 그렇게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부작용들이 점점 나와.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걸 다른 곳에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한 게 의약 재창출, 신약 재창출. 그래가지고 드럭 리포지셔닝, 드럭이 가지는 포지션을 새롭게 정의한다 라고 해서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의약 재창출, 신약 재창출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천연물 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천연물이 뭐예요?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이죠? 그죠? 생물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이거는 천연물입니다. 천연물 쪽으로 바이오의약품이 돌아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천연물 신약이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긴 해요. 식약처에서 야,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 없애버려. 천연물 신약, 그 용어가 왜 필요해? 신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지. 그래서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면 아래로 쫙 가라앉아 버렸죠. 그래서 천연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의기소침했어요. 내가 지금 천연물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천연물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약간은 의기소침해졌었는데 그렇지 않죠. 겉모습은 그래도 지금 의약품, 천연물에 대한 그 의약품의 개발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천연물 신약에 대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물의 단점이 뭐예요? 천연물의 단점. 천연물의 단점은 소재의 제한성, 소재의 한정성에 있죠.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왕벚나무를 썼어. 왕벚나무. 근데 일반 벚나무보다 왕벚나무가 꽃이 굉장히 이뻐요. 한 주먹만 하죠, 꽃이. 주먹만한 꽃인데 이 왕벚나무의 껍질에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고지혈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얘는 나무잖아요. 나무. 벚나무. 벚나무인데 줄기에서, 껍질에서부터 천연물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 그죠? 나무의 바깥쪽에 물관이 있으니까 박피를 해버리면 얘네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성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천연물이 또 이 원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만 벗어나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확실하게 천연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좀 좋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없어. 그죠? 그런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 전에 여러분들 아마 마스크 필수적으로 끼고 다니셨을 거예요. 미세먼지 정도는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 뒷면에 그냥 본드 마냥 척 들러붙어가지고 EV 뒷면에 있는 솜털에 가갖고 이렇게 쭉 달라붙어 있다가 비 오면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 미세먼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기공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초미세먼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식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물을 사용하는데 약간씩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어된 환경에서 한번 천연물을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치면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천연물을 사용하는, 천연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확보를 할까, 이런 의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전통의약품들을, 천연물을 활용하는 전통의약품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성분을 증폭해서 합성할 수 있는, 유기합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기합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쫙 갈라진 게 천연물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이에요. 바이오 의약.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종류가 너무나 많죠. 각 세대별로 해가지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인사를 드릴 때, 저는 처음에 미생물을 전공을 했고 1세대에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세대별로 해서 쭉 바이오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이오 신약 파트 중에서도 특히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신약들은 뒤에서도 물론 이제 뭐 잠깐 다루겠지만 너무 비싸.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20억 내? 그러면 쓰겠어요? 20억 내? 20억 내면 내가 치료해 줄게. 아마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 신약 중에서도 유전자 치료제들이 가지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뒤에 계속 반복됩니다. 유전자 치료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유전자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 세대 때는 이미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 신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떤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라인업을 쭉 하는 단계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바이오 신약,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팔로우를 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합성 신약은 도대체 뭐고, 바이오 의약품은 과연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알아두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성 신약과 바이오 의약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에서부터 원료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어떤 치료 효과, 어떤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의학바이오 공부를 했으니까 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 의학하고는 적어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죠? 그래서 제조 방식은 뭐 그대로 유기합성 또는 무기합성을 해서 합성을 해서 하면 그거는 합성, 뭐 용어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용어대로 따라가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생물로부터 유래되어 있는 물질을 쓴다. 미생물을 플라스크에서 또는 바이오 리액터에서 배양을 해서 만들고, 뭐 미생물을 직접 쓸 수도 있죠. 미생물을 직접 쓸 수도 있고, 미생물이 대사를 해서 내놓은 대사 산물을 의약품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제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예로 들어놓은 건데, 주로 정제는 아니에요. 주로 정제는, 여러분들 정제가 뭔지 아시죠? 정제는 특정 장비를 이용해서 일정한 모양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드시는 타이레놀, 길쭉하게 생겨 있는 그게 바로 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감기가 들었어. 그리고 어디 염증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약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캡슐에다가 줘. 이런 부분들은 캡슐 제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남자분들 많으니까 술 드시고서 속 쓰려 가가지고 겔 뭐뭐 사서 드시죠. 이런 것들처럼 겔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카스 의약품인데 액제죠. 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젤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는 필름, 그냥 그 필름이라는 제재 자체가 과거에는 구취 제거제, 그냥 입에서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니까 이거 그냥 먹고 좀 청량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먹었던 구취 제거제가 시초예요. 필름은.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필름이 거의 대세가 됐죠. 근데 워낙에 필름이 얇다 보니까 뭐 어때요? 그냥 필름 자체니까 여러분들 OH 필름 그 정도 비닐 이 정도 두께다 보니까 특정 면적에 담을 수 있는 약이 한정돼 있어요. 많은 양을 못 담는 거야.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소량만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제, 주사제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성의약품은 주사제가 없나요? 합성의약품도 주사제가 있습니다. 많죠.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항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암 환자들은 어때요? 소화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먹잖아요. 잘 못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IV, 정맥 주사를 한다든가 또는 피하 주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사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런 거다. 주류로서 나눠 놓은 것이지 합성의약품은 반드시 정제, 바이오의약품은 반드시 주사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조단가, 아까 제가 그냥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내가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20억 달러로 해가지고 200만 달러, 400만 달러 주고서 과연 맞을 수가 있을까? 가격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왜 가격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 하나죠. 그 약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투자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약회사가 봉사를 하는 회사도 아니고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제조 단가가 정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특징도 이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일반적인 치료를 할 때는 합성의약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고 좀 더 한 번 치료를 해서 질병을 완전히 낫겠다. 근본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바이오의약품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합성의약품으로 치료를 하는 거는 치료를 하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든가. 당뇨 환자들 어때요? 한번 당뇨 걸리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고혈압 환자들 어때요? 고혈압 한번 판정받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계속 먹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의약품은 원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인 치료를. 그 가장 많은 게 세포 치료제,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 우리 몸에 자신의 병을 유발한 유전자를 딜리션 시키고 거기에다가 다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산하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요거까지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의 내용과 약간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구조하고 안정성 부분이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저분자 의약품은 여러분들 케미칼 구조 아시잖아요. 케미칼 구조 간단하게 생겼죠. 뭐 아로마틱 링 하나에다가 탄소, 수소 몇 개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바이오 의학은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뉴클레오타이드, 뭐 뉴클레오타이드 옆에다가 휴가 붙어 있고 아미노산 뭐 여러 개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인 경우에는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CHO, P, N. 뭐 N도 잘 없어요. S.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컴파운드를 형성하고 있죠. 물론 바이오 의약품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외부의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미노산 구조, 뉴클레오타이드처럼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